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시니까 이제 풀만하죠. 네. 아니요, 지금 그래도 엄청 문제를 그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내니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앞으로 앞에 뒤로 뒤죽박죽 섞지 않으려고 그냥 막 양도세 앞으로 놓고 취득세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막 해버리면 문제 풀 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사에 4번 문제 푸실 때는 책 순서대로 요약서 순서대로 문제를 배치해 놨어요. 4개가 전부 다 사회부인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약서 이렇게 책 순서를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문제로 냈는가.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동영 1주차 문제는 1회차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에 대한 종합 정리 내용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종합 정리 내용이고 이제 2회차하고 3회차, 4회차는 안 그래요. 지금 1회차는 문제가 기존에 좀 봤던 지문들 또 내용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1회차는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2회차는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또 다를 거예요. 1회차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3회차는 제가 다시 출제했는데 3회차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제 4회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른 자격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라든지 실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4회차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거 위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회차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럼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해설해 갈 건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 풀었는가? 내가 이걸 잘못 풀었을 때는 요약서 어디를 봐야 되겠는가? 그걸 꼭 알으세요. 그 요약서에 가보시면 이게 정답으로 나와 있는 지문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다 가면 안 돼요. 요 1번 문제는 요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건 필요 없네. 이제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마이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1번 문제는 올해 그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1번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을 대비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세법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겠는가, 잘 풀 수 있겠는가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려고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게 감정평가사에서 그 조세 쪽 파트에서 경제 파트에서 부동산 학개론하고 관련된 문제로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와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칙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원칙은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고납부 방식인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알으셔야 돼요. 그럼 보통징수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어요.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징수도 가능해요. 보통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원칙이 보통징수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은 신고납부이고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보통징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제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해야 된가? 기한 후 신고는 안 된다 그래야 된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기한 후 신고도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지문 해결이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랬으니까 상속과 증여는 우리 이제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 맞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딱 붙이면 이거는 국세예요 그래야 된가 지방세예요 그래야 된가 국세이면서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세법 문제를 낸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냈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마지막 마무리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상속증여세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이 되겠는가? 정부에서 결정해야만 되겠는가? 정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합니다. 그럼 맞았죠. 국세에 속하는데 둘 다 이거는 둘 다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야 된가요? 신고 납부 안 돼요 그래야 된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은 신고 납부해요 그래야 된가요? 선택해서 가능해요 그런가? 선택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둘 다 원칙은 신고 납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는 선택적 신고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혹시 문제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지방세이면서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틀려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런데 둘 다 지방세고 국세지만 둘 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맞아요. 여기까지 알았어요. 네, 지방의 소득세와 지방의 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법에서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3단계 중에서 양도 단계가 가장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택한 거예요, 지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데 지방의 소득세는 어느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랬던가? 보유, 양도.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 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요약서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디가 돼 있냐면 요약서 15페이지를 봐보시면 요약서 15페이지 오른쪽 하단 제일 끝에 보시면 헷갈리기 쉬운 지문 해가지고 표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엄청 주의하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놓쳐버리면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3단계 문제를 풀 때 그 헷갈리기 쉬운 거, 그 두 개 딱 거기에서 틀려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다른 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주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정답이 5번이 됐던 거예요. 이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개론에서 요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 맞추면 세법 때문에 맞췄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기 안 돼요. 예? 이거는 진짜로 만약에 제가 1회차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를 안 냈을 거예요. 안 냈을 건데 올해 제가 감정평가서 문제를 이렇게 쭉 보는데 세금하고 관련된 게 이 부분이 부동산 학개론하고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문제 2번은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서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개수로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 써놓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단 한 개만 몰라도 못 풀게 해놓은 거예요. 가보죠. 가번에 지방의 소득세라는 요 앞에 소득세라는 이렇게 딱 나오면 소득세가 나오면 끝에 가서 무슨 세만 찾아라 그랬냐면 그렇죠. 요것만 찾으면 돼요. 요 같이 있는 거.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국세라는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지방세인 무슨 세도 따라서 성립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같이 양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국세인 제가 소득세 가면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누가 같이 간다겠는가? 지방소득세가 나도 같이 가 하고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 붙는다겠죠.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할 게 아무 말 없이 소득세라고 썼어요. 아무 말 없이 여기서는 소득세라고 써놨어요. 소득세라고 썼으니까 이걸 1개월로 잡아라, 1년으로 잡아라. 1년으로 잡는 거예요. 1년이 되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 납세의 성립시기면 1년을 과세 기간이라 하죠. 그러면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만약에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라고 말을 쓰지 않고 매년 12월 31일 날 성립합니다. 그래도 맞다고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12월 30일에 가야만 1년이 끝났을 때가 1년이 달력에서 1년이 끝나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12월 31일이라고 내놓으면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이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기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12월 31일 날 죽지 않고 30일 날 죽어버렸으면 그 전날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12월 31일로 못 써주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과세기간이 예외가 2개가 있거든요. 중간에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가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버린 사람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니까 예외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못 써주고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세 번째로 지방의 소비세는 지방의 소비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이 그래야 된가? 그렇죠.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냐 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그중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그 세금 이름이 지방 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이걸 잘라가지고 요걸 잘라가지고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이름을 지방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을 쓰면 약간 애매하니까 이름을 지방의 소비세라고 명칭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비세는 똑같은 세금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는 틀렸죠. 여기서. 그래, 지방교육세는 나는 내 발로 간다겠는가? 나는 따라만 간다겠는가? 따라만. 그러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앞에 있는 세금요. 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끝에 잘 봐야 돼요. 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까지 봐야 돼요. 여기를 확정이라고 써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냥 무심결에 풀다가 여기를 확정이라고 해놨으면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개수 문제로 나올 때는 한 지문 보실 때 아주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래,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 주민세라든지 개인분 주민세라든지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이제 여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증여세는 증여에 가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증여에 가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가 맞는가요? 증여 계약일이 맞는가요? 증여를 받았을 때가 맞는가요? 완전히 다 틀려요. 여기서 증여세는 증여에 가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가 맞아요. 요게 맞고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에요. 취득세 취득 시기가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았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증여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럼 이건 틀렸네. 왜요? 왜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신가요? 좀 봐요. 그럼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요? 17페이지, 요약서 17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 분 봐보세요. 봤어요. 수시부가 나왔잖아요.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리셨군요. 보니까. 응?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건 2개. 틀린 건 2개니까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7개가 올바르겠습니다. 왜요? 왜? 뭐 문제를 제가 잘못 냈는가요? 아니잖아요. 잘못 낸 게 아니라 저는 소임을 다했어요. 왜? 많이 틀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문제 내는 때 저는 어떻게 하면 틀리게 낼 것인가? 아니, 문제 쉬운 것처럼 그럴듯하게 냈는데 마지막에 이게 제일 까다로웠다는 이야기예요.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은 엄청 공부를 하는데 쉬운 것은 안 봐버려요. 그래서 의외로 마지막 문제 풀 때 쉬운 데서 많이 틀리시니까 이런 걸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전체 지문을 쭉 내면서 작년에는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개를 출제했어요. 작년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득세, 여기를 혹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개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특이하게 수시부가라는 걸 갑자기 마지막에다 살짝 넣어봤어요. 혹시라도 틀릴 수 있겠는가 했더니 보니까 쭉 많이 보니까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문제 낼 때 참 잘 냈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다시 한번 꼭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다시 혹시 문제에서 이것보다는 엄청 쉽게 나오니까 이것보다는 쉽게 나오는데 이제 수시부가가 시험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면은 다 맞춰낼 거예요.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7개였어요. 그럼 이제 문제 3번 가보죠. 문제 3번은 틀리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 3번 이거는 시험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가산세 나오면 무슨 글자부터 찾고 보라겠던가? 의무. 자, 의무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의무라는 걸 찾고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그랬으니까 세목이에요. 여기까지는 얼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하고 세목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이 가산세는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요거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요 문제는 지금 요약서 22페이지에 거기에 특징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가지고 디귿번 시험에 나오면 이게 답이라고 그렇게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분들이 요약서 보시면 엄청나게 중요하게 표시된 게 디귿번에가 색깔로 표시되고 중요 표시도 돼 있고 그다음 왼쪽에 그 계산 구조에가 색깔도 표시돼 있고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냐면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금 밑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계산해 놓고 감면을 빼고 감면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이 감면받는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가산세 문제를 단독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 여기에 시험에 답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답으로 유도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이제 이거 잘 모르신 분이 동그라미 2번에서 가산세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에다가 가산하는 거 맞는데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가산세라는 건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세금에다가 더하든지 정부에게서 내가 돌려받을 때 돌려받을 금액에서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더하는 거 내가 낼 거에다 더하고 받을 거에서 빼버리고 그러면 받을 거에서 빼버리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가산세 뺀 나머지를 받으니까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다가 더하든지 환급받을 세금에서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더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금을 더 낼 때는 더해서 내는 거고 정부한테서 환급받을 때는 환급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지문은 이번에 이제 종부세에서 가산세가 나오면 요 지문이 나올 거라고 택했던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신고를 안 했어요. 내가 종부세를 선택해서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 나온다 그랬는가 안 나온다 그랬는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이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건 부과된다 그랬던가 부과 안 된다 그랬는가? 그렇죠. 이건 부과된다. 이거는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는데 무신고 가산세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그럼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의무. 그럼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산세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의 성실히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만 딱 보고 사기 쳤으면 가산세 이제 몇 프로 부과되는 거고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더 보죠.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고 20%, 과소신고는 10%, 사기치면 40% 이렇게 세 개만 딱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가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본래 세금을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딱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다음 문제 4번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틀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을 건데 모르겠다 5번 찍자 그러시면 맞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일부러 5번에다 답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 이걸 1번에다 답을 했으면 다 틀렸을 거예요. 1번부터 5번, 4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답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5번 찍자. 그럼 5번 찍었어요. 5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법정기일에 대한 지문이에요. 법정기일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개만 생각해야 돼요.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목에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보통징수죠. 보통징수에 대한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 돼요. 발송, 도달일이 아니에요. 발송한 날이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법정기일에 대한 지문을 출제했던 거예요. 법정기일에서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되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신고는 했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냈을 때는 그때는 언제를 법정기일로 간다 그랬는가? 그래도 신고일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찾아냈어요. 법정기일은 이제 해결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혹시 백선에서 배웠던 지문 같아요. 백선 문제 나왔던 지문을 여기 활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법정기일 전에 1년 이내에 특수관계인과 서로 짜가지고 거짓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설정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이걸 거짓으로 했던 거예요. 특수관계인과 서로 짜가지고 법정기일 1년 전에 전세권 설정, 전세 들어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특수관계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또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돈 빌려준 것처럼 거짓 계약을 맺었을 때는 정부가 이거를 거짓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이거를 취소를 이런 계약 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특수관계인과 짜가지고 서로 거짓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계약 자체를 정부가 그대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무효로 시켜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무효로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를 이런 계약을 했다 이 자체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혹시 민법에서 무슨 행위 그렇던가? 사회행위 취소라고 해요. 사회행위 취소. 부정한 행위로 한 계약을 다시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회복한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걸을 수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신 분은 2번에다 답을 찍을 수도 있어요.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법정 기일보다 1년 전에 특수관계인과 짜가지고 거짓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하게 해서 소송해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금액 중에서 최종 3월분 임금 채권은 그럼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최종 3월분 임금 채권은 1순위, 2순위, 3번 순위 이렇게 순위 중에 요 중에서 이제 3월분 임금 채권 우리가 배울 때 몇 번 순위에 배정이 돼 있었던가? 자, 그러면 잘 모르시면 가서 보셔야 돼요. 직접 보면서 어디에다가 중요하고 어디에다가 표시 안 하겠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요약서 34페이지를 봐보세요. 요약서 34페이지 가보시면 색깔로 입혀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색으로 입혀졌는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색으로 다 입혀졌잖아요. 3월분 임금 채권은 몇 번 순위라고 돼 있는가? 그렇죠. 2번 순위. 그래서 여기가 3월분 임금 채권이 요게 2번 순위예요. 그러면 2번 순위니까 나는 3월분 임금 채권은 내가 아무리 최종 3개월분 소액 임금 채권일지라도 나는 누구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던가? 그렇죠. 여기 체납처분비요.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3번이 누구보다는 우선할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 세금 지방세 또는 국세한테는 여기 세금에는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최종 3월분 임금 채권은 법정 기일에 관계없이 법정 기일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세금에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세금보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최종 3월분 임금 채권은 누구한테만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가? 그렇죠. 체납처분비에게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3월분 임금이나 소액 임금 채권은 2번 순위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2번인데 여기서 나보다 앞으로 가는 거 누구만 나보다 앞으로 갈 수 있고 체납처분비만 앞으로 가고 세금들은 3월분 임금보다는 더 뒤로 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까지 해결했네요. 자, 4번은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1번 배정을 받고 압류가 1번, 교부청구가 2번. 이제 요거는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교부청구가 된 국세 체납 처분비는 교부청구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1번이고 교부청구가 2번이니까 압류는 교부청구보다 앞에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가져갑니다. 그랬으니까 4번도 맞았어요. 이제 5번 가보죠. 납세자가 국세나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국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국세나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도 담보 재산이에요. 양도 담보 재산인데 이 양도 담보 재산인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법정 기일 이전, 법정 기일 이후. 법정 기일 이전에 담보로 넘어가요. 이전에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법정 기일 이후에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럼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를 제공했을 때와 이후에 담보를 제공했을 때가 이게 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담보를 제공할 때 법정기일 전에 담보를 제공했으면 전에 담보를 법정기일보다 먼저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1번이 1순위가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1순위고 2번 순위가 세금이 2번 순위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법정기일 전에 이미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세금이 그 담보물을 뺏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못 뺏어간다는 이야기인가? 못 뺏어가요. 이미 그 담보물이 세금보다 먼저 이미 담보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먼저고 세금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가 제공이 됐을 때는 이제 1순위가 법정기일보다 나중에 그 담보로 넘어갔으니까 1순위가 세금이 먼저 뺏어가고 그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세금한테 밀려버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 지문에서는 법정기일 전에 이미 담보가 설정이 됐는가 후에 설정이 됐는가? 전에. 이미 법정기일보다 먼저 담보로 잡고 있었으니까 잡고 있는 사람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잡고 있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담보 재산으로서 국세나 체납 처분비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4번 문제가 1번으로 배치됐을 때 우리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게 1번으로 나왔을 때 문제를 시험장에서 잘 못 풀겠으면 이 문제를 빨리 패스시켜 버리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1번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우선순위가 1번에 나왔을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는데 맞출 확률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번으로 나오면 빨리 그냥 패스하고 마지막에 가서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이거 틀리시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틀리시냐면 혹시 옳은 걸 고르라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알고 올바른 걸 찾다가 틀리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골프회원권, 부동산, 요토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대상이에요. 전세권 안 돼요. 선박 대상, 양식업권 대상, 부동산 임차권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지상권 안 돼요. 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돼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런 문제 틀려버리면 안 돼요. 혹시 틀리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작년 시험 문제 냈던 것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부동산. 작년에는 부동산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럼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인데 여기서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된 토지만 그러던가 사실상 토지도 그런가? 사실상 토지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네, 문제 6번으로 이제 가보죠. 문제 6번은 이 문제는 이번 연도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지문을 활용을 했어요. 이 문제는. 올해 이제 2월 달에 2월 말에 공인회계사 학생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 문제를 여기다 반영을 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네요. 그럼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려요? 그런가요? 자,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중과 기준 세율 2%로 부과하겠습니다.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이 2%짜리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로 취득세를 물리고 나중에 등기를 하려면 이제는 취득세를 물리는가 등록면허세로 물려버린가?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선박을 원시로 취득하는 경우에요. 그럼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두 가지를 얼른 생각하세요. 원시 취득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도 과세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원시로 취득했을 때 어떤 네 가지만 예외로 과세하지 않는 거고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그럼 나네요.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2번 틀렸네요. 선박은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이제 토지나 건축물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 안 한다? 한다. 그때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 과세하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랬어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려요?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 더 있어요. 이 경우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것들은 조합원에게 세금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번째로 가보죠. 이제 네 번째는 여기서는요. 여기 이런 지문을 잘 보세요. 배우자 간에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의 거래는 증여로 가는 거고 대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됐는가 봐야죠. 교환은 유상이네요. 교환은 유상이라 해도 부부간에 교환을 해도 먼저 유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여로 가요. 증여로 가고 대신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가를 봤더니 증명됐네.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간에 등기된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내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죠. 내 것하고 배우자 물건하고 서로 맞바꿨다는 게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유상거래로 인정하겠습니다. 5번은 부담부 증여예요. 이 부담부 증여는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채무를 인수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은 유상거래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나오면 무조건요. 원칙은 증여가 되는 거예요. 또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이외. 그러면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인가 그게 아닌가 이걸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 문제가 올해 아마 분명히 나올 건데 올해 나오면은 분명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문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니까 여기네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경우에 부담부죠.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인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유상거래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 경우 그러면 원칙은 유상으로 봐야 된가? 증여로 추정해야 된가? 증여로 갔다가 다시 뭘로 와야 되고 증여로 갔다가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 했을 때는 반드시 증여로 한번 갔다가 확인되면 유상으로 넘어오고 확인이 안 되면 그대로 뭘로 남아버리고 증여로 남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취득세 문제나 양도소득세 문제 똑같이 풀으셔야 돼요. 취득세와 양도세 똑같은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7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1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인데 여기서 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신고한 가액을 그래야 된가요? 정부에서 정한 가액을 그래야 된가? 본인이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원칙은 내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만 연부라는 것은 주로 누구하고 관계되니까?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연부금을 지급한 액수인데 매번 지급한 액수로 잡아라. 그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으로 잡아라. 실제 금액으로 잡아라. 여기서 연부금 지급액은 연부취득은 매년 연부금을 지급한 액수인데 서류상 지급하기로 된 걸 잡아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잡아라. 반드시 실제 금액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부거래는 주로 국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요. 취득 당시의 가액은 그 사람이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데 이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서는 가로 항목을 보고 문제를 꼭 풀으셔야 돼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 판단해 주세요. 건물을 건축하는데 신축과 재축을 빼고 나면 새로운 걸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기존치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기존치예요. 기존치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옛날 것보다 뭐한 금액으로 잡아라. 그렇죠. 옛날 것보다 증가한 가액만으로 잡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과 재축인 경우는 요거는 소요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으니까 신축과 재축을 빼고 판단하라 했으니까 그 빼고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네요. 앞에가 단서가 개인이 하고 붙었네요. 개인이란 말이 딱 나오면 개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정부가 우리 개인들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무조건 개인 말 안 믿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개인이라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면 제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요. 몇 프로만 믿는다겠는가? 10%만. 그렇잖아요. 그게 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개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금액이 개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다. 그럼 개인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래도 사실 가격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네, 여기를 앞에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꿔보면 법인 장부상에서 증명되는 가액이 있는데 장부상에서 증명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법인이었을 때는 장부상에 증명이 되면 사실로 가는데 개인들은 절대 사실 가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5번도 개인이 지목을 변경했네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지목 변경에 나 돈 얼마 들어갔어요 하고 내가 말하면 정부는 내 말을 또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니까 누가 정한 금액의 차익으로 간다?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겠습니다.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여기도 법인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면 그때는 무엇으로 잡으면 되고? 사실상으로 안 해요. 거기서는 장부상에서 입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장부상에서 입증이 돼 있으면 그 입증된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8번은 세율이네요. 세율인데 어떤 세율인가를 잘 보세요. 표준 세율이에요. 중과 세율, 특례 세율이 아니라 표준 세율이에요. 이제 1번 지문은 올해 이제 작년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취득세에서 이걸 낼 거예요 하고 했던 거예요. 취득세도 표준 세율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표준 세율인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네요. 자, 가로를 봐보세요. 중과세율은 제외하고, 그러면 중과되는 중과세율에는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가감한다 해서 50% 범위 내에 가감하는 게 아니라 중과세되는 부분에는 가감이 불가능해요. 중과세 시키는데 거기다 가감시켜버리면 엄청 세금이 뛰어버리니까 중과세되는 세율에는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요. 이제 세율 한번 암기됐는가 확인해 보죠. 농지가 아닌 것을 매매. 그러면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3%가 아니라 4%예요. 농지를 교환했다. 그럼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4%가 아니라 3%. 그럼 2번 틀렸네요. 순간 틀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 그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집 없는 사람이네요. 집 없는 사람이 취득 가격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집을 사가지고 이 사람은 집이 몇 번째 집이 됐는가? 첫 번째 집이 됐죠. 첫 번째 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하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원 중에 세대원이 우리 전체 이 세대에서 집이 없는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집을 구입하여 이렇게 내줘야 돼요. 이렇게 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없지만 다른 가족들은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항의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가족은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차. 그러면 이때 세율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문제를 내놨을 때는 이재기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딱 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이걸 알아차리실 분이 있을까 하고 내봤어요. 세대라고 항의를 해가지고 세대요.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가족이 또 집이 있으면 그때는 요 세율도 틀렸잖아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으셔야 시험장에서도 이런 지문이 나오면 분명히 이거는 잘못 출제됐다. 이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딱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재기를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예? 저희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재기를 저희가 못 해요. 그럼 저희가 알려주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재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제 주택을 가족이 모두 집이 없었다 봐요. 집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집을 하나 딱 사가지고 세대원 중에 집이 하나를 취득해서 이번에 10억짜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주택은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했을 때 6억이 안 된 집을 취득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였을 때는 취득 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자, 다음 주부터는 그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취득가액 곱하기 2인지 3인지 나누기가 2억인지 3억인지 잘 보고 빼기가 2인지 3인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그걸 잘 안 내는데 우리 임교훈 선생님은 그거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2회차하고 4회차 연속 2개 들어있어요. 2군데 들어있으니까 지문 풀 때 진짜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문제 지문 보면서 이거 맞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뭔가가 이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6억에서 9억 사이는 이제 세율을 구할 때 식이 다른 식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세율은 세율표가 60페이지? 네, 60페이지 봐보세요. 60페이지. 요약서 60페이지 보시면 6억 초과 9억 이하였을 때는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적용해서 세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율을 출제위원들이 내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율은 이런 산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혹시라도 한 번 정도 익혀주신 게 좋을 거예요. 그럼 9억이 초과된 집이다. 9억이 초과됐을 때는 몇 프로 세율로 가는 거고? 3%. 그럼 3%니까 1000분의 30 세율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4번은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될 때. 그러면 여기는 또 신축과 재축은 빼고 그랬네요. 신축과 재축을 빼라겠으니까 새로운 걸로 봐라, 기존치로 봐라. 기존치보다 뭐 한 거? 증가된 부분. 그러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부분을 무슨 취득으로 보고? 원시 취득으로 보고 세율은 원시니까 2.8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올해 법 개정사항이라 요게 이제 뭐 이론 문제로 나오면 요건 개정사항이라 주의하세요 했던 내용이에요.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그러면 건물을 위에 건물부터 신축을 하고 아래에 있는 땅을 취득하게 됐을 때는 이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라. 주택 이외 세율을 적용해라. 주택 이외. 이런 경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대래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개정된 지문이라 5번은 다시 붙여드린 거예요. 이제 문제 9번으로 가보죠. 취득세, 납세, 절차 쪽으로 가네요.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은 내가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문은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틀렸는가 맞았는가? 맞았어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상속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한다? 달의 말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잖아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상속이 나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달의 말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우리나라에 주소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주소 있으면 9개월. 올해 시험 볼 때 징여는 조심하세요. 올해까지만 징여는 60일이에요. 60일이 적용되는 게 올해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징여를 받았을 때는 징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라. 60일이에요. 60일. 그래서 작년에는 요 상속이라는 요 지문을 출제해요. 작년 시험에 냈던 지문이 바로 요 2번 지문이에요. 요게요. 그럼 올해 혹시 징여를 문제를 냈을 때는 징여는 3개월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징여는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60일 안에 징여를 받고 나서 징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3번 지문처럼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무조건 가로에 있는 무엇을 제외하고 이거부터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부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면 안 돼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은 요 지문은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국가가 물건을 매각하며 우리 정부가 개인들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해 주고 그때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매각 사실을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동그라미 5번은 요 지문도 작년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작년에 실제 기출문제예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 말을 해석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 말은 뭐 하지 않고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하라겠던가? 등기하지 않고. 자, 미등기 천매예요. 미등기 천매 걸리면 나쁜 짓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두 번 했다. 나쁜 짓을 두 번 했으니까 너는 몇 번 주고 마땅하다. 두 번 주고 마땅하죠. 한 번 사형이 아니라 두 번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두 번 시키니까 몇 프로? 8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단 예외적으로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그때는 80%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단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어떤 자산을 매각했을 때는 중과세로 과세 80%를 물린다.
해운권. 각종 해운권들은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 있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하는 것은 그 등기가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취득세에서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것들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했던 그 전체 종합 문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을 종합해놓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이제 더 붙이시면 돼요. 뭘 붙이냐면 올해부터 신설된 게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채권자는 대신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취득한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얼마 만에 그 취득자에게 그 신고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고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여기 딱 붙여버리시면 내용이 다 해결돼 버리신 거예요. 그다음 문제 10번. 이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지문에서는 환매권 행사네요. 근데 환매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환매권 행사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환매권 원칙적으로 환매 행위는 과세가 돼요. 과세가 돼요. 그런데 단 여기서는 수용이네요. 누구한테 토지를 넘겼다가 국가에게 넘겼다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이것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 내용 혹시 이 내용을 좀 정리하실 분들은 요약서 76페이지에 왼쪽 제일 위에 봐보세요. 왼쪽 제일 위에 그 날개 쪽에 보시면 환매권 행사는 두 가지로 1번, 2번 메모해 드린 게 있어요. 거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매행위는 과세가 되고 국가와 관련된 환매행위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수용을 당했다가 국가한테 그 수용당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임시. 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을 기준을 빨리 잡아라. 1년. 1년부터 딱 잡고 봐야 돼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년이 초과 안 됐으면 끝에 가서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데 가로에 누구는 빼고 사치성을 제외하고요. 반드시 여기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사치성을 제외하고 1년이 안 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탁 재산이 나왔을 때는 신탁이 나오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요거는 비과세.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넘어가는 것도 비과세. 수탁자에서 새로운 수탁자로 넘어가는 것도 비과세. 그러면 요 3번 지문을 해석할 때 이걸 해석할 때는 이제 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서 7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서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두 번째 줄 다만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거기를 좀 잘 보세요 그랬어요. 그 내용은 신탁 재산의 취득 중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와 주택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거래하는 것은 요거는 비과세다. 이거는 과세다. 요것만 과세다. 여기만 주의하세요 그랬어요. 동그라미 이제 4번 가보죠. 기부채납 나왔네요. 기부채납이 나오면 원칙은 기부채납은 비과세로 가라. 과세로 처리해라. 원칙은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인데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렸네요. 뭔가 받고 기부해버렸네요. 받았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이렇게 가죠. 받았으니까 부과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부채납 아무 말 없이 기부채납 재산이에요. 그러면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했을 때는 이때는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네, 공동주택의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얼마가 안 된 집이면 9억 이하. 그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하여 개수를 통하여 그 주택, 우리 아파트 수리해서 집 수리해서 가액이 증가돼도 시가표준액이 9억이 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주의할 게 가로에 꼭 누구를 또 빼고 판단해라. 그렇죠.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이런 세법에서 가로 항목, 단서 항목이 나왔을 때 꼭 짚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 꼭 필요한, 단서가 어쩔 때는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라고 나오면 10억짜리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면 이 경우는 개수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9억이 넘어버렸으니까. 9억이 넘으면 과세, 9억 이하의 주택이었을 때는 비과세 이렇게. 11번. 등록면허세로 가보죠. 이제 등록면허세 이 문제는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서 약간 변형시켜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여기서 참 뽑아낸 거예요. 1번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무엇하기 전까지만이에요? 그러면 된가?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과세예요.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 법인이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납입이 됐을 때는 이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안 한다, 한다? 요거는 한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바꿔야 되니까 요거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납세지 중에서는 올해 3번 지문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하나의 등록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야 되고 등록 관청 소재지입니다. 여기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셔야지 영업장 소재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처럼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 이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은 바꿀 수 없는 지문이니까 무조건 맞는 지문이니까 절대 여기서 해답을 잡으시면 안 돼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할 때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만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그다음에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4번 지문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지문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이러면 돼요. 그다음에 세율에서는 상속과 증여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세율이 0.8, 증여를 받았을 때는 1.5. 그럼 앞에가 상속이니까 0.8. 이제 12번 문제 가보죠. 12번 문제는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등록면허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부상에 등록을 하는 자예요. 이름 쓴 사람이에요.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시점을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시점이 안 나왔네. 등록하는 자의 신고에 따르나 그랬는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에 신고 가액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 당시라는 용어를 꼭 붙이셔야 돼요. 등기 등록 당시. 작년 시험에서는 이걸 취득 당시라고 문제를 내놨어요.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라고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로 가야 돼요. 그 내용이 요약서 79페이지에 오른쪽 날개에다 참고로 메모해 드렸어요. 그걸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79페이지요. 요약서 7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날개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으로 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으로 갑니다. 그 시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등록면허세에서는 등기 등록 당시라는 그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점 차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1.5.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이번 연도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시험 지문을 여기다 갖다 붙여드렸어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록에는 원칙은 설정과 변경과 소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취득세의 제척 기간이 경과되어 있네요. 그럼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등기할 때는 원칙은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가야 된가? 취득세로 가야 된가? 취득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된가요? 등록면허세에 포함한다 그래야 된가? 포함한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요게 올해 6월달 학생들 시험에서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 그 다음 5번은 회사 정리나 특별 청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 법원이 특별히 부탁해서 등기하는 것은 과세다, 비과세다? 이거는 비과세예요. 법원이 부탁해서 등기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13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산세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13번은 작년 기출문제를 변형한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살짝 변형해서 낸 거예요. 1번은 재산세 대상인 토지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요. 여기서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그러면 이제 작년 시험에서 요 지문이 한 줄 출제가 됐는데 요 지문이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더해서 주택이라 하겠던가요? 따로 주택이라 했던가? 더해서 두 개를 더해요. 이 두 개를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주택이라고 칭해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 속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수 토지는 토지 속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는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틀렸죠? 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뭘로 봐야 되는가? 주택으로 봐야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로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을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그럼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이요. 3번 지문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고 10배. 작년 시험은 여기를 20배라고 해놨어요.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이었을 때는 그때는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고 그래도 10배입니다. 5배를 하시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도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배로만 하셔야지. 도시 안에면 5배고요. 도시 바뀌면 10배예요. 그러면 또 문제를 나중에 또 푸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풀고 우리는 이 문제 한 번만 풀고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1회차만 나오고 2회차, 3회차, 4회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지문은 여기서만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4번.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의 지문이 출제가 되면 먼저 1가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세요.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무엇 돼 있으며 분리돼 있으며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칸이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으면 전체를 한 집으로 잡아라. 한 칸씩을 집으로 잡아라. 한 칸. 그래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한 칸을 1구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실 한 칸을 그냥 칸을 집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생활하고 있으면 그 분리된 부분을 하나씩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 겸용주택을 푸는 거예요. 앞에가 1구라고 나왔네요. 1구 그러면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 비교한다.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뒤에가 몇 프로라는 퍼센트가 나오면 되고. 그렇죠. 50%. 50%, 50%. 있네요. 50% 넘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50%가 넘었으며 50%가 넘었으면 극한은 전부 주택으로 잡아라. 주택만 주택으로 잡아라. 전부 주택으로 잡아라. 이게 이제 작년에 과세 대상에서 나왔던 문제.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붙이냐면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제 14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문제는 올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기억번이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랐어요. 그럼 먼저 생각을 빨리 하죠. 단계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 토지를 나눠서 계산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자, 합산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이 말이에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이 말이 여기서 주택이라고 썼으니까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총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는 말 자체가 총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전체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한 세금이. 그럼 두 개를 더해서 계산했으니까 세금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 중에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되고 둘 중에 하나로 물려야 된가요? 두 사람한테 물려야 된가요? 두 사람한테 각자 물려야죠. 각자에게 물리려면 이제는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고 그렇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안분한다.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누구를? 그 소유자를. 그 소유자. 여기서 그 소유자라는 이야기는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에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니은 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물건은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자, 수탁자가 아니죠. 위탁자가 주인이니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탈락이네요. 네, 디귿법. 국가, 연부. 국가, 연부. 그 다음에 찾을 단어 뭐 하나 더 찾고? 무상.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끝에 잘 봐야 돼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혹시 문제에서 매수계약자가 끝에 매수계약자를 앞에다 딱 써놓고 끝에 가서 없다라고 써버리네요. 그러니까 나도 매수계약자까지만 보고 끝에 안 봤다가 틀려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가요? 모두 찾아라 그랬는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지. 그중에 옳은 걸 골라라 안 했어요.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도 답이 될 수 있고 기억 디귿도 되는데 이 중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을 몇 번으로 잡는다? 3번으로 잡는 거예요. 1번에다 답을 찍어놓고 1번도 맞잖아요. 따지면 위에 지문이 모두라고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크기가 이 정도만 나와요. 시험은 이 정도 크기로 나와요. 시험은 딱 이 크기로 나오니까 한 3개 정도 넣어놓고 분석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 지문에서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그런 걸 잘 주셔야 돼요. 이제 15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나왔네. 과세 표준 나오면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무엇으로만 해야 되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주택인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별 60%, 건축물이면 공정시장 가액별 70%,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별 70%. 다 됐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세율 문제네.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한 번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4번이. 네, 5번도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시험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무조건 납세 의무자별로 세금을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무조건 주택별로. 어떠한 이유를 대도 무조건 주택별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주택별로 과세하겠습니다. 주택별로 과세가 돼요.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다는 거 틀렸어요. 납세 의무자별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납세 의무자별로 가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서 103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히 좀 읽어주셔야 돼요.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강조 표시돼 있을 거예요. 103페이지의 중간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서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토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그랬는가 합하여 그랬는가? 합하여. 그 합하여라는 말 자체가 합산한다는 게 그게 주택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네 번째는 동그라미 4번은 납세 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고 그랬는가?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랬는가? 합산하지 않고 끝에 무엇별로 그랬는가? 주택별로. 주택별로. 그래서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전체 더해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이제 두 개로 나눠볼게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이 0.1에서 0.4까지 세율로 가고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낮은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는가? 이번에 바뀌었다 했어요.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 그래서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인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왼쪽 날개에 있는 1번과 2번을 잘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102페이지 왼쪽 날개에 1번과 2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 날개 1번, 2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1번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일반적인 세율, 일반적인 세율에다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과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세금으로 부과한다, 적은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둘 중에 적은 세금으로 부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적은 세금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세율에다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적용한 세금과 특례 세율을 비교해가지고 50% 적용한 세액이 더 적었을 때는 50%가 적었을 때는 특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 규정과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둘 다 감면이에요. 둘 다 감면인데 감면율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중에 감면율이 큰 거 하나를 적용한다. 감면율이 낮은 거 하나를 적용한다. 큰 거 하나만 적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규정들이라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지문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냈지만 이제 2회차, 3회차에 가면 갈수록 이런 지문이 계속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지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5번 요게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5번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틀릴 문제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만 있을 거예요. 2개 아니면 3개만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틀렸다 그러면 보충 학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죠.